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와 수도권 광역열차 운행은 평소의 70-80% 수준을 유지했지만 화물 열차들은 운행률이 30%대까지 급감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법 포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단식이 흔들리는 황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가운데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한중일 세 나라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자체 요인은 51.2%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1년 평균치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과 봄의 경우 중국발 원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놓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나치게 보여주기 방식이었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생각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덴서 불량 문제가 제기됐던 LG 의료건조기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247명에게 LG가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LG가 받아들일 경우 구매자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씩을 줘야 해 최대 비용이 1,4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경찰이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전은 고압정선이 끊어져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전신줄을 이미 2년 전에 교체하기로 해놓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수요일 8시 뉴스는 철도 파업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근무 체제에 맞게 사람을 더 늘리고 그에 맞춰 임금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어든 가운데 노사가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승구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오전 9시 시작됐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파업 첫날 KTX 운행률이 평소에 비해 73%에 그쳤고 의왕 컨테이너 기지의 화물 물류 운송량도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승무원, 영무원 등이 속한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하면서 매표 업무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약자, 교통약자들 전용 차인데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같은 업무를 다른 차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안전에 역점을 두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무궁화나 새마을 열차로 되어 있으면 이를 KTX에 무료로 환승을 시켜드리고.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선 노사와 정부 모두 날을 세웠습니다. 코레일이 1,800여 명 증원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4,600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하게 되면 모두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데다 정부도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예정된 파업이었고 또 첫날이라서 그런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열차표 미리 예매했던 분들은 그 운행이 취소됐거나 또 시간이 바뀐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역 대합실 전광판에 지연이나 취소된 열차편이 표시되고 운행 차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표를 환불하거나 바꿔야 하는데 파업으로 창구는 절반 가까이 줄면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 가는데 무궁화를 끊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KTX를 끊었어요. 상당수 승객들은 파업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차분히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파업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 불편은 좀 감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환불이나 열차표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승객들에겐 불편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544 7788 전화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전화도 안 받고 예약하는 과정도 잘 모르고 여기 표 하나 끄는 것도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지금. KTX 외에 수도권 광역전철도 파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13, 4호선과 경의 중앙선, 분당선 등은 평소보다 10분에서 15분 더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아무래도 불편하죠. 2대 들어오는 것 같아. 2대. 3,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파업과는 별개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열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운행이 16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코레일이 일부 구간을 맡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도 운행 간격이 벌어져서 앞서 보신 대로 평소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만 전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파업 첫날 퇴근길 지하철이 많이 붐볐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희원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하루 평균 43만 명이 이용하는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역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은 다소 지난 셈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환승장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사 안에서는 계속해서 안내방송으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승강장 옆에도 열차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후 4시쯤부터 이곳에 와서 퇴근길 시민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만큼 큰 혼잡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열차 편이 줄어들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 운행되는 수준이었고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하철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3, 4호선 일부 구간과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입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광역 전철 운행률을 출근 시간은 92%, 퇴근 시간은 84%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벌어진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인데다 철도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출퇴근길 지하철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SBS 재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위기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다른 정당들은 뜬금없다, 민생을 외면한 민폐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하고 바로 찾아간 곳이 막말이 쏟아진 보수 기독교계 집회장이라서 뒷말이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선 황교안 대표. 국가위기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회견하시고 국회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 바닥에서 합니까? 청와대 앞 텐트 설치가 경호상 이유로 허락되지 않자 단식장은 급히 국회로 옮겼는데 단식 선언 직후 황 대표 발걸음이 향한 곳은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도 집회장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쏟아집니다. 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발언하면요,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한국당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황 대표 행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정치 협상을 해야 할 순간에 뜬금없이 단식이냐, 리더십 위기 피하려는 민폐 단식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 단식하겠다는 지난 9월 삭발에 이어 이번엔 단식으로 황 대표 투쟁 수위는 높아졌지만 다른 당들 반응은 이런 식이면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협상하자는 분위기라 전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사실 한국당 지도부 앞에는 지금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 통합 문제,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쇄신 요구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이 상황에서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택한 배경은 뭘지 이어서 남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모진 표현으로 해체 수준의 당 쇄신을 촉구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 영남 중진 용퇴론 등 당 쇄신 요구는 쏟아집니다. 반면 전격적으로 보수 대통합 깃발을 들어 올렸지만 진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와중에 박찬주 전 대장 논란 등 인재 영입 과정에선 혁신은커녕 당의 한계만 드러냈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야심차게 기획한 청년 행사에서 나온 쓴소리들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젊은 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색 맞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적 쇄신, 보수 통합, 인재 영입. 어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총체적 리더십 위기 속에 황 대표가 택한 단식 카드를 두고 평가는 엇갈립니다. 당장 홍준표 전 대표는 황 대표 단식이 해결 수단 된다고 보느냐, 대통령이 코웃음 칠 거다, 미동도 안 할 거라며 혹평했습니다. 당내에선 대표의 고육지책이다, 소통 없는 정부 여당을 향한 투쟁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할 일 많은데 뜬금없는 결정이다, 무슨 생각인지 누구와 의논하는지 모르겠다는 부정평가가 이어집니다. 한 당 관계자는 단식하는 대표에게 모진 비판이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황 대표 측은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당 안팎에선 리더십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란 평가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쯤 한반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이게 붉은색일수록 더 심하다는 뜻인데 서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초미세먼지가 밀려와서 한반도를 뒤덮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미세먼지를 만들고 또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놓고 그동안 우리와 중국 또 일본이 서로 생각이 달랐었는데 처음으로 그 세 나라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중일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근거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국내 국외 영향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 국내 기여율은 한국이 51%, 중국이 91%, 일본이 55%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배출원이 한국 초미세먼지의 32%를 일으키고 일본에도 2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51%는 국내 요인, 32%는 중국, 나머지는 몽골과 북한 등을 경유해 온 것으로 정리됩니다. 삼국 정부가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발간하게 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배출원 영향지역 관계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중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12%, 중국은 22%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월에서 3월에는 중국발 요인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계절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한중일 미세먼지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최소한 계절별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부터 삼국 공동으로 추진해온 이번 연구는 당초 지난해 결과물을 낼 예정이었지만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이어서 정구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23%는 중국에서 왔고 63%는 한국 자체 발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배출량이 3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팀은 서울 초미세먼지의 39%는 중국에서 왔고 42%는 한국에서 자체 발생해 한국과 중국의 기여율이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중국발이 39%, 한국 자체 발생은 30%로 중국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 나라의 분석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도 이번 공동보고서는 단순한 평균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의 자체 발생 초미세먼지를 한국은 42%, 일본은 30% 수준이라고 봤는데 중국이 63%라고 주장하니 한국 자체 발생 평균치를 크게 올린 겁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가 아니라 한중일 세 나라의 합의 결과란 겁니다. 평균값에 약간의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학계는 미세먼지 기여율에 따라서 각국의 정책 수립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연구가 좀 더 정확한지, 어느 연구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를 두고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본 없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형식이 산만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호소.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하루 만에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 대통령이 각본 없이 직접 마주한 자리였다며 자유로운 질의로 소통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부 기류는 좀 달랐습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질문 분야별로 나눠 참석자를 앉히기만 했어도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비해 허무하게 끝났다. 대통령에게 죄송한 형식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각본이 없다는 리얼리티, 절절함은 얻었지만 정작 산만한 진행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놓쳤다는 겁니다. 질문이라기보단 민원성 요구와 하소연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돗대기 시장 같았다는 말이 친문 진영 안에서 나올 정도로 형식과 진행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깊이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대학 입시 같은 핵심 현안은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야권은 117분간의 방송에서 하반기 국정 운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질의는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민원 창구의 답변 같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엔 상상도 못하던 소통을 했다. 국민 정서와 민심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로 청와대를 엄호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심과도 가깝고 또 교통의 요충지인 홍콩 이공대에 모여서 결사항전을 외쳤던 시위대는 경찰의 봉쇄 작전에 결국 대부분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콩 이공대 앞에 나가 있는 정성엽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특파원, 이제 이공대 상황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학교 안에는 몇 명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 이곳 경찰 책임자가 나와서 이공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찰 책임자는 이공대 안에 남아있는 시위자를 100명 미만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60에서 100명 정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 집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요, 강성 시위자를 상대로 해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수도를 통해서 탈출 시도를 하거나 이 구해달라는 SOS 글자를 써놓고 학교 밖으로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신원이 확인된 이공대 학생들과 직원들에 한해서 학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공대 농성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로 취임한 홍콩 경찰 총수가 강경파라는 소식 어제 정 특파원이 전해줬는데 그래서인지 시위대 200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찰은 이공대 농성에서 800명이 투항했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500명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동조 시위 체포자까지 합하면 1,1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홍콩 시위가 반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 동안 가장 많은 체포자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이 200명을 폭동죄로 먼저 기소한 것은 이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시위대가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이공대가 이제 사실상 무너졌고 또 앞서 전해주신 대로 홍콩 당국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콩 시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심 곳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이 출근길 도로를 막아섰고 또 지하철 운행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시위도 장소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야간 시위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공대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에 시위대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오는 24일 일요일에 이 홍콩 구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이 홍콩 정부가 이 선거를 폭력 시위를 이유로 연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연기의 빌미를 주지 않는 강도 내에서 주말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을 놓고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반격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홍콩 인권법의 내용이 뭐고 또 중국은 왜 그렇게 발끈하는 건지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무역이나 관세 등의 특별 대우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에겐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모두 나서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조치해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立即停止插手香港事务，干涉中国内政，以免引火烧身，自食苦果。 홍콩을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악랄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해왔습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가 시위 주도자들을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측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전쟁에서 중국 압박의 카드로 홍콩 인권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또 홍콩 인권법이 서방 세계의 지지를 희망하는 시위대에 다시 동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어제 아침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어선 대성호가 화재로 침몰한 뒤 11명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떠 있는 선미 부분 인양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영재 기자, 실종자 수색에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이틀째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제주항만 해도 오늘 오전 파도가 다소 잦아들면서 60톤급 소형 함정 등 총 3대가 사고 지역으로 출항했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4대와 해경 함정 등 선박 32대를 동원해 사고 지점 반경 55km 지역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선수, 배 앞부분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음파 탐지기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선수 침몰 추정 구역을 훑고 있습니다. 네, 일부가 물에 가라앉았지만 선미 부분은 떠 있는데 인양 작업은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선미 인양 작업은 오늘 오후 4시 1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미 인양을 위해 제주대 소속 3,000톤급 아라오와 2,000톤급 무궁화 38호가 사고 해역으로 긴급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대성호 선미에 예인줄 3개를 걸고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시도하다 파도가 높아져 선체가 흔들리자 추가로 예인줄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계속 나빠졌고 너울성 파도가 심해 선체 파손이 우려되자 저녁 6시 15분쯤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1시쯤엔 대성호 선원 가족 14명이 해경 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 해경 전용 부두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어선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1명만 찾았을 뿐 화재 신고 뒤 37시간이 넘게 흐르도록 수색에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수색이 어려운지, 침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선박과 같은 29톤급 연승어선입니다. 배 뒷부분 선미에는 취사 공간과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불이 난 새벽 시간대 선원들이 쉬고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배 중앙엔 선장실과 전기 설비가 많은 기관실이 있습니다. 8m 남짓 남은 선미 부분에서 그을리는 적이 발견됐는데 해경은 이를 근거로 취사 공간이나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취사 공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여서 그 부근에서 불이 났다면 구조 요청은 물론 빠져나오기도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선원들이 감지했을 때는 옷집을 시간도 아마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뒤쪽으로 해서 물에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발견된 선원도 부검결과 화상이 아니라 물에 빠져 숨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배 뒷부분에 있는 선실에 대한 해경의 수중 수색에서 실종자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이 불이 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거나 배가 두동강 나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저런 사고가 나면은 실종자들을 통계로 봐더라도 한 70-80% 못 찾아요.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해경은 숨진 선원이 사고 지점에서 7.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과 현재 조류 방향과 속도 등을 고려해 첫날보다 수색 범위를 4배 넓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이달 초 서울 성북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네 모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제 인천에서 또 일가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인천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신고자는 이곳에 인기척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40대 A씨 등 일가족 3명과 20대 B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엔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으로 최근까지 생계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이어왔고 세금이나 공과금을 밀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으로 학비와 가스비 등이 지원됐고 지난해엔 석 달 동안 매달 비상지원금 95만 원이 지급된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B씨는 A씨 딸의 친구로 학창시절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딸이 둘이냐 그런 건데 딸 친구라네. 같이 가면서 웃으면서 나가면서 얘기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저께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서 확인을 위해 필적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지방세를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6만 명 넘게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15,0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벽에 굳게 닫힌 문. 굴절차 한 대만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 평창동이어가지고 높이가 한 3m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굴절차를 불러봐도 역부족. 결국 도구로 문을 강제로 열기까지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지방세 6억 1,5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서 있고 A씨 명의의 집에서 나타난 부인은 자신은 남편과 관계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남편한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받을 없잖아요. 이혼하는 마당에도. 하지만 다복한 가족 사진에 남편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먼저가 입혀줬어요. 정말 응급할 때 여기에 비상금이 있으니까 써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 결국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거나 있어도 없는 척. 계십니까? 한참을 두드리다 휴대전화를 걸자 문 앞에 있습니다. 나오시겠어요?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제일 형편이 없어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납부할 수 있는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067명을 포함해 전국의 고액 체납자 6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3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년 연속으로, 9억 1,700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씨도 4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서울의 한 음악 전문 고등학교가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이 실기 수업을 받고 연습도 했던 유료 공간이 알고 보니 학교장 일가의 소유였다는 게 알려진 건데, 논란이 일자 갑자기 연습실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통보를 한 겁니다. 학생들 수업 받을 공간이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방마다 학생들이 악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서울 실용음악고교 학생 200여 명이 실기 수업을 받는 곳으로 학교에서 100m 떨어진 사설 연습실입니다. 학교 안 공간이 부족한 데다 부근에 있는 유일한 연습실이다 보니 상당수 실기 수업이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다. 연습실 사용료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 소유주가 학교장 일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담임목회 잘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비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억울하고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 컸는데,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최근 이 사설 연습실은 아예 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돈벌이죠. 웃기는 것이 돈벌이를 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대여 못하겠다라고 지금 학부모들에게 압박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당장 연습할 장소도 부족합니다. 연습실이 문을 닫게 되면 거의 절반 수업들을 전공별 수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아요. 학업에 있어서.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청원을 냈고 교육감 답변 기준인 서명자 수 1,000명을 넘겼습니다. 내부 고발 없인 드러나기 힘든 예능 계열 사학의 장사 속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동남아 라오스에 여행 간 한국인들이 줄에 매달려 활강하는 레저 스포츠 집트랙을 체험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집트랙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48살 A씨가 집트랙 시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7m 높이의 나무 지지대가 부러진 것입니다. 앞서 집트랙을 타던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라오스 방비엥 탐남입니다. 3명은 부산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 라오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주 라오스 대한민국 영사관은 사고 현장으로 직원을 보내고 부산에 사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가 라오스 현지로 떠났습니다. 영사관 측은 라오스 경찰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삼겹살 데이 같은 마트 할인 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롯데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업체.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했지만 적자만 쌓이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까지 밟아야 했습니다.
판촉 행사 때면 사전 약정 없이 할인 가격만큼의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손해만 본 채 거래를 끊었고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도 거래할 정도면 상당히 크게 키운 인재들이거든요. 그 인재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피해를 당한 납품업체는 5곳으로 할인 비용은 물론 마트 자체 브랜드 개발 컨설팅 비용도 전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2,700여 명을 파견받아 고기 손질과 포장 등 업무를 시킨 뒤 인건비도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할인 행사 때에는 판매 물량이 늘어 납품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종업원들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낌 현상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0여 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광고 내용과는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이 잘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남은 물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불만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먼지가 많이 꼬였다. 그래서 이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자동 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루어졌다는 판단입니다. 또 LG전자가 전체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의류건조기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이번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엔 위자료 규모가 1,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LG전자나 소비자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네, 우리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애매한 답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건데 결국 우리에게 돈을 더 내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식의 분담금 증액 논리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On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닷새 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하는 한미 안보협의회 문서에 서명했을 때와는 큰 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파장을 잘하는 국방장관이 감축 가능성을 흘리는 건 결국 방위비 협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미군 주둔 동맹국에도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 의회에서 최종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8,5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 배치 시 많게는 6,000명 정도, 대체 병력의 투입을 늦추는 식의 일시적인 감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새 분담금 요구서엔 병력의 순환 배치에 드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자, 보신 대로 미국은 계속 한국은 부자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미국 요구가 합당한 건지, 정말 그들 말대로 우리가 돈을 덜 내고 있는 건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최근 10년 방위비 분담금 추이부터 보시죠. 2010년 7,9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에게 건네면 미국이 지출하는 구조인데 주한미군 주둔지 막사 건축, 고용인 월급, 군수 장비 정비하는 데 쓰입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취재된 군 내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00억 원 가까이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 주일 미군에도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건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여기에 카투사 지원받아 인건비 아낀 돈,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받은 돈, 공항 항만 이용료 안 낸 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택기지 이전 같은 일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조 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이 돈을 알뜰살뜰 잘 쓰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에 달했고요. 남은 돈으로 그간번 이자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율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 말한 무임승차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률가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며 두 나라 정부와 일본 기업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 법률가 단체 6곳은 오늘 오후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신성 불가침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할 사안이다. 1시간 뒤 일본 도쿄에서도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등 7개 단체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日本の裁判所ですらですね、これは強制連行、強制労働だって実認定してるわけですね。ところが日本企業や日本政府それ自体は正面からそれを認めていない。ここが一番まず出発点として問題になってるわけですね。 한일 법률가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강제 동원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맺었더라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선고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기금과 일본과 중국 피해자의 화해 기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농촌에 있는 대형 콘크리트 농수로가 야생동물들에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야생동물 탈출을 위해서 농수로 안쪽 곳곳에 경사진 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수로 안에 갇힌 고라니가 경사진 생태 통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장 비스듬한 길을 따라 올라옵니다. 물속에 빠진 고라니도 생태 통로를 이용해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농어촌 공사가 만든 생태 통로 11곳 가운데 5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3곳에서 고라니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락해서 방황하는 그 야생동물 개체 같은 경우는 탈출로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고라니가 빠졌던 이 콘크리트 농수로는 32년 전 만들었는데 길이가 25.7km나 됩니다. 이곳 농수로는 깊이가 깊은 데다 콘크리트 벽이 직각을 이루고 있어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빠질 경우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과 생태 통로도 없어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겐 수십 년째 죽음의 함정이었습니다. 물 내려갈 때는 못 올라가지. 물만 할 때는 못 올라가. 농어촌 공사는 생태 통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내년 봄에 5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농수로 생태 통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 4월 7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강원 고성 속초 산불은 알려진 대로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생긴 불꽃 때문에 일어난 거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선 시공과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이전 계획을 세워놓았던 사고 전신주는 2년 동안 방치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G1 홍서표 기자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성경찰서는 알려진 대로 미시령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에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이로 인한 전기 불꽃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신주의 전선이 노후화됐고 한전의 자체 매뉴얼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관리 역시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시공과 점검을 제대로만 했어도 전선 단락에 의한 발화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또 해당 전신주를 포함한 일대 전신주의 이전 교체 계획을 한전이 2017년 수립하고도 2년여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한전 관계자 7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한전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과실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거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 조사를 하라고 다시 검찰에 요구를 할 겁니다. 지난 고성 속초 산불로 1200헥타르가 넘게 불에 타는 등 75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580여 가구 1,30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아직도 피해 구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G1 뉴스 홍서표입니다.